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업종 순서대로 보면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제약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에 비해서 우리 경쟁 상대에 비해서 불이익을 덜 받으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나 뭐 이런 데서 9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더 생길 거라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포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는 그럼 관세에 제일 취약한 산업이 어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그 순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상호 관세가 되면 원산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중국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거에 어떻게 관세를 매길 것인가 이런 것도 일일이 앞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말하기 시작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도 말하기 시작했는데 선박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조선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그 말도 잘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바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 조선주들이 뜨지만요.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의 투자를 하라고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압박이 또 돌아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은 환호하지만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저렇게 압박하고 중국 들어오는 배마다 뭐 많게는 300만 불의 세금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겠다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선에 거의 뭐 현재 지금 50% 지금 짓는 거에는 7,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럼 세계의 물류를 모두 중국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류 정보를 중국 지금 시스템이 전부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세계 1위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모든 정보의 핵심에서 그 정보들을 돈의 정보, 그 다음에 이메일 지나가는까지 미국이 다 체크하고 있다는 게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물류 정보가 지금 중국에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환호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다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함대, 무적 함대 그 시절에서 영국 함대 그러다가 이제 미국. 근데 지금 미국이 무적의 함대긴 하지만 건조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판만 붙고 나서 배가 많이 손실이 났을 때 다시 재생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두려워하는 거고 미국의 선박을 만들어라. 단순히 우리나라의 모든 걸 외주주는 그냥 그 형태가 아닐 거다.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박 쪽은 단순히 조선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랑 숙련공들이 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시작했다는 거는 미국이랑 큰 배가 이제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서 압박해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했지만 반도체 같은 것도 미국에 만들면 뭐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 했는데 일단 짓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박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엔 호재로 봤다가 그렇죠. 네. 왜냐면 뭐 미국에서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계산식으로 투자하는 금액 대비 뭐 이런 거 생산비 단가 생각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험악하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런 식으로 뱉고 있다는 건 어떻게든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끌고 오고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 우리의 협상 카드 중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협상력을 우리는 또 잃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조선소 같은 것도 지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 뭐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뭐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하도록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호재긴 호재겠죠. 주식 상황으로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그 분야에 대한 압박도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염두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제일 주요 업종 중에서 하나씩 좀 해결해 보자면은 철강 쪽 보면
이상기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작년부터 일본이 계속 그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예. 끝까지 물고 늘어졌었거든요. 예. 단순히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랑 협상을 해서라도 US 스틸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었던 거랑 예. 우리나라 현대제철이 그냥 미국에 제철소를 지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지금? 그냥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룰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룰에 맞춰야 되는 나라다 보니 그 룰에 일정 부분 맞춰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만 뭐 모든 산업의 기본은 철입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선박을 다시 하려고 해도 철이 필요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철강 산업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US 스틸을 사려고 해도 못 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강 부분은 미국이 꼭 지켜야 하는 전략적인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보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영국의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영국에요. 지금 고로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걸 중국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끊으려고 하니까 영국이 지금 그 수익성이 안 나서 끊으려니까 영국이 이걸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실 그게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안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걸 이제 국유화해서라도 그 철강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절, 안보가 경제를 끌어가는 시절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예. 트럼프가 중요하다 했던 사업들 다 짚으실래요? 자동차, 네. 선박, 네. 의약품, 네. 반도체 예. 다 전쟁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중국을 적이라고 트위터에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화당의 그 유력 하원 의원인데요. 그 하원 의원은 중국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악의 축이라는 건요. 그 부시 시절에 나온 용어로 다 알 수 있어요. 이란, 이라크, 북한인데 이라크는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은 충돌에 대비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충돌에 대비하는 게 이제 꼭 이게 무력 충돌이란 건 아니지만 그에 대비해서 공급망들을 바꿔놔야 한다. 이제 평화 배당의 시대는 끝나고 안보 적자 그동안 그게 평화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이 안보 적자였다는 게 유럽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보 적자를 어떻게 메워가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방산을 돌려서 무기를 축적하는 것도 있지만 공급망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제 공급망부터 다시 다 정비해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 보면 중국에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예. 미국에도 수출하면서 양쪽에 수출하면서 이제 어쨌든 무역의 확대의 호황을 누렸었던 건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택이 돼 있죠. 예. 우리가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 사드 사태를 한번 보면 됩니다. 사드 사태가 났을 때 중국에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 기업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반사적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 중국에서 좋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사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때 때문에 중국과 좀 중국 비율을 그때부터 많이 낮춰서 상대적으로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와 또 다른 게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 규모로도 보고 뭘로도 봤을 때 중국 없는 새로운 경쟁 시장이 생긴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경제적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가 가격 단가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8조를 투자해서 중국이 직접 투자로 우리나라 받은 게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FTA도 체결돼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런 우회 수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중간 경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완전히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과거 홍콩이 하던 그런 모습을
홍콩이 과거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라는 걸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로 번성했다면 우리는 또 게이트웨이 투 아메리카가 돼서 또 다른 현실을 가질 수 있고요. 실제로 뭐 배터리 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수요도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교액에 따라서 이제 관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눈앞에 보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는 조금 더 소유하고 싶거나 좋은 기업들을 알짜 기업들 지분을 미리 확보해 둔다던가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떼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분단된 한국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랑 완충지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도와주지는 않지만 한국을 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해야 전략적 유연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균형자가 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쪽 저쪽에 배척당하면 어느 공급망에도 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어느 쪽 공급망에 들어갈지를 명확하게 해놓고 이쪽과 브릿지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나가야 우리에게 전략적 유연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홍콩을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중경사님 딱 보고 나서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딱 이제 갔는데 충격적인 게 왜요? 홍콩에 네. 영어가 안 들려요. 중국어. 중국어도 광둥어가 아니라 북경어가 들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시절부터 계속 해온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대중 압박 중에 하나가 홍콩을 중국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최근에요. 한국에 거의 안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뭘 했냐면 홍콩에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재했습니다. 이거는 홍콩의 법률 시스템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국양제라는 건 우리가 일국양제를 홍콩으로 생각했다는 건 홍콩이 갖고 있는 영국적 법적 기준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걸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홍콩을 완전히 중국의 일부로 보고 실제로 트럼프 때도 아닌 바이든 때 계속 어떤 미국 상무부가 공지를 띄운 걸 보면 홍콩에서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걸 계속 합니다. 그러면 홍콩 정부가 협박하지 말라라는 또 이런 걸 발표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관문으로서의 홍콩 역할은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게 더 충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홍콩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또 전 세계 돈이 다시 홍콩으로 들어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그 홍콩의 역할은 어떤 일국양제나 어떤 독특한 위치의 홍콩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결국은 애매한 포지션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그냥 확실하게 그 밸류 어디에 들어가서 확실히 할 것인가 정하는 게 날 수도 있겠구나. 우선 그럼 자동차 반도체 업종들 이제 그 제약 업종들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될지 좀 솔루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업종 순서대로 보면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제약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아까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로 저는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관세도 상대적인 거고 우리가 상대방에 비해서 우리 경쟁 상대에 비해서 불이익을 덜 받으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관세를 부과받고 현대차나 뭐 이런 데서 9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더 생길 거라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포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만큼 그 계산해 봤을 때 부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관세 이제 협상이 다 시작되고 정의선 회장이 말한 것처럼 이건 국가하고 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풀 패키지 그냥 원스톱 쇼핑으로 해가지고 해결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세 조정이 될지 특히 뭐 이건 우리만 미세 조정되는 거 아닐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아마도 일본만큼 해달라라고 하거나 그거보다 뭐 1%라도
이득을 더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반도체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미국 안으로 옮긴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한 목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선물을 갖고 가기보다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1조 달러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얻어낸 게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스톱 쇼핑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좀 더 안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인도태평양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막 쓰고 있지만 이 말 자체도 일본에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교육시켜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일본의 안보에 딱 맞게 설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본이라는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리더십이 좀 더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좀 늦게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혹은 낫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면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발표하고 그 이후에 관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먼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도체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먼저 공급망이 분리되고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업종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내린다고 하면서 제약업종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약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중국이나 인도예요. 거기 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으로 땡기면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봤더니 이 핵심 의약품을 거기 소싱해놨더니 너무 문제가 많았다. 라고 해서 땡겨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핵심 약품인가, 뭐 백신이나 이런 건가 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 예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또 가지는 또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업종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끌고 오는 와중에 중국이나 인도에는 또 높은 관세가 우리보다 부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반사 이익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보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나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업체들 주가가 좀 내렸던 게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트럼프 시절은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충격과 공포가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또 해소되고 그게 다시 또 충격과 공포로 밀려오고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들한테 솔루션을 내주실 때 미국에다가 지으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미리 갖춰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안전한 방법으로 미국에 접근을 해라. 왜냐하면 관세를 어느 정도 맞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의 관세나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킨다는 그 회사 내교나 폴리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일단 이 파고를 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시켜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 같은 것도 뭐 섣불리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일단 하면서 그렇지만 공급망이 분리되는 건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21세기의 어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공급망 분리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놓되 너무 섣불리 뭐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마시고 보면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는 불이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회사 내규나 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우리가 1기 때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더 기회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기 때도 저희가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재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또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